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과 물리 공부를 함께 해나가게 될 류재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중학교 교과과정의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공부들을 다 마무리를 했을 텐데요. 어때요? 그 중에 물리가 비교적 쉬운 편이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편이었었나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리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수능을 볼 때도 그래요. 전국에 있는 많은 수험생들 중에서 물리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그다지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물리인데요. 사실 어렵기는 해도 모든 과학 과목의 기초 학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학 공부를 하든 생물 공부를 하든 지학 공부를 하든 반드시 기본적으로 물리 개념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어야지만 그 나머지 과목들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이를 악물고 탄탄하게 기본기를 다져갔으면 좋겠어요. 원래 모든 일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치가 더 높아지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도 차근차근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한 가지 수업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당부할 게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항상 내용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나가게 될 텐데 부디 문제풀이 수업을 들을 때는 그냥 듣지 마시고 반드시 자기가 먼저 풀어보고 난 후에 설명을 들어주셔야 할 겁니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 그걸 잘 몰라서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문제풀이를 내가 혼자 해보지 않고 바로 문제풀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효율이 5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남는 거는 얼마 되지 않는 공부 방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 풀어보시고 나서 수업 들어야 된다는 거, 그거 좀 강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도 그럴 거예요. 가수들이 열심히 노래 연습도 하고 춤 연습도 하고 그럴 텐데 아무리 남들이 부르는 노래를 열심히 들어봤자 아니면 아무리 남들이 추는 춤을 열심히 비디오로 봐봤자 그 사람의 노래 실력이나 춤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안 보는 것보단 낫겠죠.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물리 공부도 마찬가지, 사실 수학 공부도 똑같죠. 본인이 풀어보는 연습들 계속해서 해보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좀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본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리의 기본 상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챕터 0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물리의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물리가 아무래도 수학에서의 배경 지식이 좀 갖추어져 있어야지 물리를 공부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 수학 중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묶어서 챕터 0을 구성을 해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거는 비례와 반비례의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은 개념이죠. 자, 비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례는 한 값이 증가되었을 때에 나머지 다른 값도 더불어 함께 증가되는 관계를 우리는 비례 관계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식이죠. 수학식에서는 비례 관계에서 y라고 하는 값과 x라는 값이 이렇게 는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으면 이것을 비례 관계다라고 불러줘요. 즉 여기에서 얘가 2배, 3배가 되게 되면 덩달아 얘도 2배, 3배가 되는 관계, 이게 바로 비례 관계였었죠. 비례 관계는 그래프로 그려봤었을 때는 어떤 모양이 그려졌느냐. 자, 만약에 세로축을 y축, 그 다음에 가로축을 x축이다 라고 뒀었을 때에 비례 관계에 있는 값이다 라고 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그려지게 됐었어요. 자, 이제 반비례를 보겠습니다. 반비례라고 하는 것은 비례와는 다르게 한 값이 2배, 3배, 4배 이렇게 증가가 되어 가게 될 때에 나머지 다른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관계들을 우리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불러줘요. 자, 이걸 식으로 표현을 했었을 때는 y는 x분의 a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자, 식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식을 쓰고 나면 여기서 이 값이 2배, 3배, 4배가 됐을 때 이 값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을 텐데
요거랑 요거는 공통적으로 어떤 숫자, 상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요 식은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x를 이쪽에다가 곱해주면 xy는 a다 라는 식으로도 쓸 수 있을 거고, 결국 반비례라고 하는 관계를 만족하는 애들은 식에서 보이는 모습이 는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되 하나만 분모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는을 기준으로 한쪽에 뭉쳐져서 서로 곱해지는 형태다라고 했다면 이 둘의 관계는 반비례하는 관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그래프로 표현을 했었을 때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세로축을 y값, 가로축을 x값으로 두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에 하나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어가면 얘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점점 값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이렇게 그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가끔 학생들 보고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직선으로 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니겠죠? 자, 저렇게 그리면 이건 반비례가 아니라 그냥 한 값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었을 때 다른 값이 그냥 1차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값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반비례 그래프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 해석을 좀 공부를 해볼게요. 물리에서는 그래프가 나오게 됐었을 때에 그래프를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 아니면 표가 주어졌었을 때에 표의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문제풀이의 시작점이 잘 잡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하는 능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래프가 항상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면 그 그래프에서 두 가지를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 그래프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프의 기울기와 넓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해 주게 되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로축이 시간이라고 주어진 그래프고 세로축이 이동한 거리다 라고 주어진 그래프가 있었다라고 했다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과연 무엇이 되게 될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었어요. 초등학교 때 왜 이식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많이 학교에서 이렇게들 가르쳐 주시잖아요. 뭐 거지에 속은 시커멓다 해가지고 거속시 많이 배웠을 텐데, 속력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시간분의 거리, 그치?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뭐 이렇게들 많이 배웠을 텐데, 결국 속력이라고 하는 게 시간분의 거리였었고, 그러고 나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기울기가 어때요? 그치? 수학에서 기울기 계산하는 방법 배웠을 텐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다. 자, 이렇게 구한다고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결국 x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이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속력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그래프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래프에서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그래프에서 항상 기울기가 의미하는 반은 결국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이 되기 때문에 x값이 의미하는 것분의 y값이 의미하는 것, 그게 바로 그래프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럼 그래프의 넓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선생님이 두 번째로 분석해야 되는 게 넓이라 그랬었는데 그 넓이는 이런 식이에요. 자, 똑같은 식을 가지고 우리 설명해보자. 자, 속력이랑 시간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라고 했다면, 자, 이 그래프의 넓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 될까? 자, 얘는 예를 들어서 이게 3m/s다라고 하고 이게 4초다라고 뒀다면, 자, 그래프의 넓이 얼마 나와요? 그치, 3, 4, 10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12m만큼 이동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래서 항상 그래프의 넓이가 의미하는 건 세로축이 의미하는 바에다가 곱하기 가로축이 의미하는 바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실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제곱이라고 하는 걸 공부해 볼게요. 도대체 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도 수학 시간에 조금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미 배웠을 텐데, 이 제곱은 그만큼 여러 번 곱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은 2를 2번 곱하자 라는 뜻이니까 2 곱하기 2,
즉 4가 되는 것이고, 자, 2의 세제곱은 뭐예요? 그치,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3번 곱하자라는 뜻이니까 8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요렇게 뭐 세제곱, 네제곱 쭉쭉쭉 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뭐 세제곱, 네제곱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각수의 제곱수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뭐 여러분들 요즘에는 19단까지 많이들 외우던데, 그 중에 이제 11의 제곱, 12의 제곱, 13의 제곱, 해서 19의 제곱까지는 약간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좀 암기를 해두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리도 일종의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좀 해볼까요? 11의 제곱이 뭐예요? 그치? 121. 12의 제곱은 144.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196이죠. 자, 여기서 196이라는 숫자, 아마 여러분들 물리 공부하는 동안에 되게 자주 나오게 될 숫자가 될 거예요. 물리에서 자주 쓰이게 되는 중력가속도라는 값 9.8의 배수 형태이기 때문에 196이 유난히 자주 나오게 될 거라는 거, 그것도 함께 좀 들어만 봅시다. 뭐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직은. 자, 여기 이제 제곱근도 볼 건데, 제곱근이 뭐예요? 요거는 좀 낯설어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제곱근은 제곱해서 그 숫자가 되는 값들을 우리는 제곱근이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16이다라고 하면 제곱해서 16이 되는 값은, 자, 즉 얼마요?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사실은 제곱해서 16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그 중에 양수값인 4만을 말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곱근. 근데 뭐 물리 시간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루트 100,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 뭐 이거는 10이다 라고 쉽게 찾는데, 루트에 500이다. 이렇게 나오면 좀 당황하기가 쉬워요. 이거는 사실 조금 수학 많이 한 사람들 이거는 10 루트 5가 된다라는 거 배웠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좋기는 한데, 물리에서 이걸 이렇게 못 바꾼다라고 해서 아직 틀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물론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도 이걸 여전히 이렇게 못 바꾸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 여러분 단계에선 이렇게만 쓰셔도 충분히 맞는 답이 되니까 제곱근을 풀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제곱근. 자, 그 다음에 여기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오네요.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뭐 증명하는 방법이야 수학 시간에 뭐 100여 가지를 배운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것까지는 받을 필요 없고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결과만 가지고 오도록 합시다. 물리 시간에 결과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얘는 이게 A, B, C였을 때에 직각삼각형의 세변이었을 때에 얘네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식이 성립을 하느냐? 자, 어떤 식이 성립했었지? 바로 B변의 길이 C의 제곱은 각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게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종종 쓰게 될 방법이니까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각을 배워볼게요. 특수각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특수한 각도예요. 우리가 아직 기초과정에서는 이 책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삼각비를 주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아직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다루도록 하고, 일단 그건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길이의 비율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문구점에서 삼각자 사본 적 있어요? 삼각자를 하면은 이 삼각자 속에 자가 2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자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한 각이 30도, 한 각이 60도가 되는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과연 길이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자, 얘는 기본적으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를 1로 잡으면 이 길이도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아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요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루트 2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되느냐? 요 변에선 요거를 1로 잡으면, 자,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오게 되고요. 자, 얘는 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게 60도인데 이게 1대 루트 3이면은 아직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거는 그 길이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60도일 때 그 관계를 이루게 된다 정도까지만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요렇게 길이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삼각형은 뭐냐면, 얘는 각도가 특수하지는 않아요. 37점 몇몇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숫자가 좋다 보니까 자주 등장하게 되는 삼각형입니다. 만약에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4가 되게 되면 자, 3제곱하면 얼마요? 9죠. 4제곱하면 16. 근데 더하면 25가 되네. 그래서 결국 이변의 길이가 되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때요? 삼각형 숫자 딱 좋죠? 그렇지. 정수비로 딱딱딱 나타나게 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가끔 등장하게 될 값이 될 거예요.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 가지 기호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 기호들 대부분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을 할 거고 그 중에 물리에서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많은 학생들이 모르기도 하는 경우에 기호 3개를 준비를 좀 해봤어요. 그중에 첫 번째 게 변화량 델타입니다. 델타라고 읽어주고요. 쓸 때에는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삼각형을 위에 꼭지점에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써주시면 그게 델타다, 변화량이다 라는 의미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델타, x다 라고 쓰게 되면 이 값이 의미하는 건 x의 변화량이다 라는 뜻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물리에서는 변화량을 계산할 때 무조건 나중 것 빼기 처음 것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절대 처음 것 빼기 나중 거로 계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한테 사과가 3개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내 사과가 5개가 됐어요. 그럼 내 사과의 변화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5 빼기 3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3 빼기 5다 라고 대답을 해서는 안 되겠죠? 왜?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되니까. 사과의 값은 증가가 된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나중 거 빼기 처음 거를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고 계십시다. 그래서 델타 x는 나중 x, x 프라임 마이너스 처음 x, x가 된다라는 거. 자, 요 정도 기억해 두시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슬래시를 적어주는데 이거 읽을 때에는 퍼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의미는 뭐뭐 당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쓰이는 대표적인 예가 미터 퍼 세크가 있죠. 자, 미터 퍼 세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냐? 얘는 1초당 몇 미터를 가는 빠르기냐 라는 뜻이 돼요. 비슷한 의미로 만약에 킬로미터 퍼 아워다 라고 적어주게 되면 아워, 즉 1시간당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빠르기냐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배웠죠. 퍼센트. 퍼센트라고 하는 것도 퍼와 센트의 결합이잖아요. 근데 센트가 의미하는 게 뭐였었지? 이제 가끔 돈이요 막 이야기하던데 이 센트, 그쵸? 돈이기는 한데 센트가 몇 개 모여야 1달러가 됐었어요. 그치? 100개가 모여야 됐었죠? 그러니까 센트가 의미하는 건 결국 100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100당 얼마가 들어있느냐 이게 바로 퍼센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7%다 라고 했다면 100 중에 17이 들어있는 게 17%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퍼의 의미도 배워봤고 그 다음에 비례 기호는 이렇게 적을 겁니다. 우리 아까 비례 관계가 이렇게 는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관계 한 값이 2배, 3배가 되면 다른 값도 덩달아 2배, 3배가 되는 관계다라고 설명했었는데 이거를 기호로 적을 때는 이렇게 적어요. y라고 하는 것이랑 x라고 하는 값이 비례하는 관계라면 자, 이렇게 옆구리가 탁 터진 리본을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요것도 알아두실만 하고요. 아, 참고로 그럼 반비례 관계는 식으로 어떻게 적느냐? 자, 반비례 관계는 요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y가 비례하되 x분의 1에 비례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y랑 x랑 반비례한다 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접두어. 접두어는 무슨 뜻이냐면 두자가 머리 두자죠? 그러니까 접두어는 머리에 붙는 단어다라는 뜻인데 어떤 값을 표현을 하게 될 때, 단위를 표현을 하게 될 때 그 단위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부분이 바로 접두어다라고 생각해 두시고 계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길이의 단위를 한번 쭉 찾아보면 길이, 미터도 있고요, 센티미터도 있고요, 밀리미터도 있고요, 킬로미터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단위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뭐 마일이라는 단위, 피트라는 단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순수한 표현으로는 척, 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단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좀 겹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킬로미터, 밀리미터, 센티미터. 자, 공통적으로 미터라고 하는 단위 앞에 다른 단어들이 붙으면서 크기를 바꿔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첩도예요. 그래서 여기 적은 것처럼 메가, 킬로, 밀리, 마이크로 이런 단위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자, 뭐 여러분들 프린트 보면 선생님이 상당히 많은 접두어들을 집어넣어 놨는데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거 4개 정도는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건 많이 봤을걸요? 컴퓨터 하는 학생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바이트가 1024개 모이면 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킬로바이트가 1024개 모이면 메가바이트. 뭐 이런 것들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진법의 값으로 나가기 때문에 1024배씩 증가가 되지만 사실은 킬로랑 메가라고 하는 건 원래는 1000배 그리고 10의 6제곱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관계가 바로 메가와 킬로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기본 단위가 미터였다라고 했다면 킬로미터, 메가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해주면 되는 거고, 이 자리에 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킬로그램, 메가그램,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이런 식으로 값들을 불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모든 단위들을 모든 접두어들을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요 4가지를 기억해 두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에 수월하게 또 접근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그리스 로마자를 봅시다. 물리에서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나타낼 때에 한글로 하나하나 적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영어 알파벳에 약자로 적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영어 알파벳이 아무래도 26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6개로만 모든 물리량들을 나타내다 보면은 한 문자로 여러 개의 의미들을 나타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 T만 적혀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뭘 의미하지? 이게 장육인가? 주기인가? 시간인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려지다 보니까 최대한 중복을 좀 피하고자 그리스 로마자들을 도입해서 좀 약자들을 늘려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라고 여기다가 넣어두기는 했는데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번 수업을 할 때마다 새로운 로마자가 나오게 되면, 그리스 문자가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런 거를 다 알려줄 테니까 그때마다 학습해 두시면 됩니다. 그냥 참고하라라고 집어넣어 놨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벡터와 스칼라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벡터와 스칼라는 물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리에서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있어요. 물리량이라고 하는 건 측정 가능한 값을 나타내는 값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리량은 둘 중에 하나더래요. 스칼라이거나 내지는 벡터이거나. 근데 둘은 뭘 가지고 구분을 하느냐? 스칼라는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불러주고, 벡터는 크기와 더불어서 방향성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벡터다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값 중에 대표적인 스칼라는 뭐가 있느냐? 자, 스칼라는 사실 많이 배웠어요. 부피도 스칼라고요. 질량도 스칼라고요. 온도도 스칼라입니다. 자, 예를 들어 부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유가 2리터 있다 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에 우유가 동쪽으로 2리터 있다, 내지는 우유가 남쪽으로 2리터 있다, 뭐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죠? 부피는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의자는 질량이 10kg이에요 라고 표현을 할 때에 이게 남쪽으로 10kg이다, 북쪽으로 10kg이다 라고는 표현하지 않거든요. 방향성 없습니다. 온도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저희 집은 온도가 20도씨예요. 남쪽으로요. 뭐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방향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대부분의 값들이 다 방향성이 없는 스칼라일 겁니다. 그럼 도대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벡터라는 건 뭐냐? 벡터의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값 중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1학년 교과과정에서 힘에 대해서 배우면서 힘의 3요소가 힘의 방향, 힘의 크기, 힘의 작용점이다 라는 거 배웠었잖아요. 거기에 바로 방향 들어있었죠? 그게 바로 벡터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값들은 힘 말고도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속도,
속도라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운동량, 충격량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다른 개념들이 있지만 다른 값들이 있지만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당장 배웠었던 힘만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야, 그러면 이 벡터라고 하는 걸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면 되느냐? 그 스칼라는 이미 충분히 배웠었던 개념들이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이제 벡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벡터는 약자로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힘의 약자가 이니셜이 F였었지? 포스가 느껴진다 이러잖아요. 그치? force F였었는데 그 F가 벡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여기 문자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달아서 표현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F벡터의 표현 방법이에요. 이 표현 말고도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듯이 굵은 글자로 적는다든지 볼유체로 적는다든지 아니면 이탈릭체로 기울여서 쓴다든지 아니면 두 겹으로 쓴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 중에 가장 알아보기 좋고 그 다음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이 화살표를 달아주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 주도록 할 거예요. 문자 자체를 나타낼 땐 그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 이거를 시각화해서 표현을 할 때에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되느냐? 이것도 힘 배울 때 우리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힘을 나타내게 될 때에 화살표로 표현해주면 된다라고 배웠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 어떤 벡터가 오른쪽 방향이다 라고 했다면 자, 요렇게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되 이 화살표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벡터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뜻이 돼요. 다시 화살표를 그려서 나타내되 화살표의 방향이 의미하는 건 벡터의 방향, 화살표의 길이가 의미하는 건 벡터의 크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벡터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다 보니까 만약에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벡터 값에 마이너스를 달아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오른쪽의 벡터를 우리가 F벡터다 라고 표현을 했다면 얘랑 크기는 똑같되 정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마이너스 F벡터다 라고 표현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얘가 만약에 플러스 10N의 힘이다 라고 했다면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N의 힘이다 라고 표현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벡터의 표현에서는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방향이기 때문에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엔 마이너스를 띄고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입니다. 어떤 힘이 있었을 때 마이너스 5N이라는 힘과 그 다음 3N이라는 힘이 있었다면 두 힘 중에 어떤 힘이 더 강한 힘이냐, 어떤 힘이 더 센 힘이냐 라고 물어보면 누가 더 센 힘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치? 이게 더 큰 힘이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한다고요. 다시 벡터는 크기를 비교할 때 마이너스는 떼고 절대값으로만 비교하시오. 자, 이거 만약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5N과 마이너스 3N 둘 중에 누가 더 큰 힘이다? 마찬가지겠죠? 이게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자, 그렇지만 스칼라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스칼라에서는 이 마이너스 부호가 이 크게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기준이 되는 점에서부터 높다, 낮다라는 걸 나타내는 물리량이었었기 때문에 스칼라에서는 절대 마이너스를 떼고 비교해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온도의 예를 들어보면 영하 5도씨와 영하 3도씨, 이거 영상 3도씨 자 둘을 비교해봐라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누구의 온도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치? 영상 3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거랑 비슷하게 영하 5도씨와 영하 3도씨 중에 누가 더 높은 온도니? 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당연히 오른쪽이 더 높은 온도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와 스칼라는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값들의 크기를 비교하는 곳에서도 큰 차이점을 보여주게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벡터를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스칼라를 더하는 방법들은 이미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공부했었어요. 우유 1리터에다가 우유 2리터를 더해보자 뭐 이런 것들 많이 공부했었으니까 요 덧셈은 됐고 벡터 덧셈을 볼 건데
자, 벡터를 더해줄 때는 어떻게 더해주면 되느냐? 우리 힘 합성할 때도 배웠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합성해주면 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벡터의 합성 방법은 바로 평행사변형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평행사변형 법이라는 거는 뭐냐? 말 그대로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나서 벡터를 합쳐주면 된다라는 건데 수학 시간에 배웠죠? 평행사변형이 뭐예요? 그치, 이웃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다라고 배웠었죠? 이거 똑같이 그거 그려가지고 표현해주면 돼요. 만약에 A라는 벡터가 이렇게 파란색처럼 생겼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빨간색처럼 생겼다라고 했었다면 두 개의 벡터의 합을 찾아내게 될 때에 둘을 이웃한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린 후에 그 평행사변형에 뭘 찾으면 된다? 그치, 대각선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노란색 대각선이 의미하는 게 바로 A 합 B가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 대각선 찾으라 그러면 이쪽 대각선을 찾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시작하는 쪽에서 시작해서 이 끝부분까지 이어지는 벡터를 찾아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벡터의 합성 방법은 뭐가 있냐? 자, 두 번째 방법은 삼각형법이라는 게 있어요. 삼각형법은 뭐냐면 얘는 벡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기 위해 이번에도 B 벡터를 이쪽으로 빨간색, A 벡터를 이쪽으로 파란색 그려놓고서 이 방법을 적용을 시켜볼게요. 삼각형법을 쓸 때에는 벡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 어떤 한 벡터를 평행 이동을 시켜주는 경우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걸 보면 지금 한 벡터가 끝나는 점에서 다른 벡터가 시작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안 물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평행 이동을 시켜주어야 해요. 평행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누굴 이동시킬까?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예요. 파란색을 평행 이동시키든 빨간색을 평행 이동시키든 뜻대로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파란색을 평행 이동시켜주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옮겨 붙여지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얘는 없었던 애. 자,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들 중에 최초의 점과 최종의 점, 마지막 점을 뭐만 해주면, 그치, 연결만 해주면 그게 바로 벡터의 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A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선생님이 삼각형법을 설명하고 나면 학생들이 보이는 반응이 선생님 그게 그건데요? 똑같잖아요.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이 삼각형법을 추가로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매력 때문인데 요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어떤 벡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해보세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더하기 D 벡터 더하기 E 벡터 더하기 F 벡터를 해봐라 라고 했다면 이거 평행사변형법으로 적용시키고 있으면 생각만 해도 토 나와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벡터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법만 적용을 시키면 최초의 시작점과 최종의 도착점을 연결만 해주면 이게 바로 이 모든 벡터들의 합벡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매력적이죠? 그치? 그래서 삼각형법 또한 함께 병행으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벡터의 합. 그러면 이제 덧셈 배웠으니까 이어서 배우게 될 게 뭐겠어요? 그치? 뺄셈이죠? 이번에 벡터의 차를 공부를 해볼게요. 벡터의 차는요,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한 값을 구해보자라는 건데 사실 A 차 B, A 마이너스 B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얘는 A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B다 라고도 써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야, 근데 그러고 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 우리 아까 배웠네. 벡터에서 마이너스 보가 달려져 있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하자? 원래의 벡터를 크기는 똑같이 유지하면서 180도 뒤집어주자 라는 의미가 된다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둘을 아까 했던 방법으로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도 한번 해보자. 아까처럼 A 벡터가 이쪽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고 B 벡터가 이쪽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다면 A차 B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자, 요거 마이너스 B 벡터를 그려보자고요. 마이너스 B 벡터는 B랑 크기는 같되 방향이 반대인 요 벡터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얘랑 얘를 뭐 하면 되니까, 그치?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더해주면 되니까, 자, 요런 화살표를 찾아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노란색의 값이 바로 뭐가 된다? A 차 B가 된다라는 거죠. 되시겠어요? 조금 어려운 개념 배워봤습니다. 자, 다시 두 벡터를 뺄셈을 할 때에는 한 벡터, 뒤쪽에 있는 벡터를 뒤집어주고 나서 그렇게 해서 벡터를 계산하고 원래의 벡터와 평행사변형법으로 합쳐주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야,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 노란색의 벡터는 이걸 평행이동 시켜보게 되면 요거랑 같아지게 되죠? 선생님이 아까 벡터 더할 때 하실 때 요쪽 벡터, 요쪽 대각선 찾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벡터는 두 벡터의 합 그리고 이쪽 대각선은 두 벡터의 차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벡터의 차까지 공부했고 이제 이어서 벡터의 분해를 공부를 해볼게요. 벡터의 분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아까 두 벡터를 합해서 하나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공부를 했었는데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의 벡터는 두 벡터가 합쳐져서 만들어준 벡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노란색의 벡터를 보면서 사실은 얘는 빨간색 벡터와 파란색 벡터의 합이다 라고 분해해서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벡터의 분해예요. 근데 사실 그냥 벡터를 분해하자라고 하면 그거는 무한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목을 좀 써볼까요? 벡터의 분해. 자, 예를 들어서 노란색의 벡터를 만들어내자라고 했다면 노란색의 벡터를 만들 수 있는 벡터들은요. 요런 벡터도 있고요. 자, 빨간색이랑 빨간색 평행사변형 그려서 대각선 그리면 노란색 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빨간색도 분해를 한 성분이고 그 다음 파란색도 가능해요. 자, 이번엔 빨간색 없이 파란색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리면 이 파란색들도 대각선을 노란색으로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분해하자라고 하면 무한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고 물리 시간에는 주로 직교 좌표로의 분해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직교 좌표로의 분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교 좌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각으로 교차하는 좌표다라는 뜻에서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많이 봤었던 XY 좌표계 있죠? 그걸 직교 좌표다라고 불러줘요. 그러면 직교 좌표로는 어떻게 분해를 하면 되느냐? 자, 일단 직교 좌표를 먼저 그려놓읍시다. XY 좌표축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위에 내가 모르는 어떤 벡터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했다면 이 벡터를 X랑 Y에선 어떻게 합쳐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각 축으로 수선을 내리긋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으로 수선을 내리그으면 자, 여기 수선 그래서 요만큼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마찬가지 Y축으로 수선을 내리그어주게 되면 얘는 요만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다시 봅시다. 결국은 노란색의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파란색의 벡터와 빨간색의 벡터의 합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자,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 찾으면 노란색 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파란색 더하기 빨간색이 노란색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얘를 분해를 해주면 얘와 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배웠던 벡터의 합을 뒤집어가는 과정이 벡터의 분해다 라고 생각해 두시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벡터의 합, 그리고 벡터의 차, 그리고 벡터의 분해까지 공부를 해봤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이어서 자, 4페이지 좀 넘겨보세요. 기본적인 단위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 다음 페이지에 SI 단위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SI 단위계의 뜻은 뭐냐면 사실 이게
영어는 아니고요. 프랑스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어에서 선생님 프랑스어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발음을 해줄 수는 없는데 단어의 생김새가 많은 프랑스 단어들이 그렇듯이 영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게 I가 어떤 영어 단어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인터내셔널이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S라고 하는 건 스탠다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국 SI 단위계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표준 단위계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SI 단위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SI 단위계는 뜻이 국제적인 표준 단위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제적인 교류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위들을 나라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치, 척, 리 이런 단위들을 사용했었고 외국에서는 피트, 마일, 미터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런 단위들이 아무래도 국제적인 교류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통일이 될 필요가 있게 됐고 이게 통일성이 가장 극대화됐었던 사건이 뭐였었냐면 어떤 우주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데 이걸 설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인치의 단위를 쓰고 어떤 사람은 밀리미터의 단위를 쓰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단위가 오차가 생겨버리게 돼서 값이 오차가 생겨버리게 돼서 이게 날아가다가 결국은 폭발했던 사고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우주선이었었는데 탐사선이었었는데 결국은 어이없는 그런 단위 체계의 문제점 때문에 폭발해버리는 대규모의 사건으로 이어졌었던 거죠. 그래서 그전부터도 사람들이 단위를 뭔가 통일해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다가 그걸 계기로 그런 단위의 통일에 대한 그 노력들이 더 극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서 사람들이 어떤 단위를 쓰자라는 약속을 한 게 SI 단위계다라고 했는데 SI 단위계는 별명이 뭐냐면 MKS 단위계예요. 왜 별명이 MKS 단위계가 됐냐면 뭐의 약자일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떤 반에서 학생들 보고 이게 뭐의 약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창의적인 답변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그거요. MBC, KBS, SBS의 약자요. 라는 창의적인 답변을 하더라고요. 다소 엽기적이죠.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니겠죠. 얘는 약자가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물리에서 공식에 대입해주는 길이의 단위들은 미터로 환산해서 대입을 해줘야 하고요. 그 말은 넓이는 단위가 표준적으로 제곱미터, 그 다음 부피는 세제곱미터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평수를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집의 넓이를 표현을 할 때에 옛날에는 평이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다가 요즘엔 제곱미터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노력 또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단위 중에 질량의 단위는 그램이나 톤 같은 단위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킬로그램을 쓰자라고 약속을 했고요. 시간의 단위로는 분이나 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세컨드, 초를 사용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SI 단위계의 핵심이 되는 단위들이요. 사실 근데 SI 단위계는 저 세 가지가 끝이 아니라 원래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7가지를 여러분들의 프린트에다가 넣어뒀는데 이건 참고로 2014학년도에 대구 영재고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적이 있대요. 물론 입학시험에서 결정적인 점수에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었었고 그냥 골든벨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활동에 들어있었던 문제였는데 SI 단위계 7가지를 적어보시오 라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어쨌거나 필요하기는 한 지식이라는 거니까 한번 쭉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단위 말고도 어떤 단위가 있냐면 전기에서 암페어라고 하는 전류의 단위, 요것도 표준 단위가 되게 됐고요. 그 다음 온도라고 하는 단위 중에서 섭씨 온도인 도씨 말고 절대 온도의 단위인 켈빈이라는 온도가 있어요. 자, 요것도 표준 단위가 됐고 그 다음 화학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몰이라는 단위, 아직은 몰이 뭐다 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런 단위가 있다는 것만 들어두세요. 몰이라는 단위, 그 다음 빛의 밝기를 말하는 칸델라라고 하는 단위까지 해서 7가지의 단위가 국제적인 표준 기본 단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 두시면서 물리에서 무조건 공식에 대입할 때 길이는 반드시 미터로 환산해서 대입하고 시간도 초로 환산해서 대입하고 이래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과 값들을 적절히 매치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물리에서 단위는 상당히 중요해요. 단위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생각나지 않는 공식들을 역추적을 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속력이라고 하는 거 기억 좀 떠올려 봅시다. 속력은 단위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가 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얘는 미터 퍼 세크가 사실 뭐예요? 미터 나누기 세컨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속력은 미터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는 뭐 나누기 거리 나누기 세크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진 값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짐작을 해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물리에서 단위가 통일이 되어야지만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물리에서 어떤 식을 세울 때 만약에 단위가 맞지 않는 것끼리 더하고 있다라고 했다면 그 식은 틀린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과 3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과 4개를 더하자라고 하면 이건 얼마가 돼요? 쉽다. 그렇지? 사과 7개가 되죠? 자, 개 더하기 개를 한 거야. 그래서 개 더하기 개는 뭐가 됐어요? 개가 됐죠. 이게 단위가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을 때는 무단히 덧셈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사과 3개 더하기 사람 2명이라고 하면 이런 덧셈은 엽기적이잖아. 그죠? 또 넌센스 퀴즈처럼 문제를 푼답시고서 사람이 사과를 먹어서 결국은 2명이 끝이에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물리에서는 그런 거 장난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덧셈, 뺄셈을 할 때에는 단위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덧셈을 하는 게 불가능하더라. 그리고 또한 단위가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과의 값은 더하기 전의 값들의 단위와 똑같은 단위를 가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터에다가 더하기 뭐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당연히 이것도 단위가 미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결과 또한 미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위를 분석하는 차원 분석법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리를 공부할 때도 많이 널리 사용되게 될 거니까 추가로 좀 기억해뒀으면 좋겠어요. 단위가 통일되어 있어야지만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더라. 나누기 곱하기 할 때는 문제되지 않아요. 나누기 곱하기를 하는 거는 단위가 달랐을 때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덧셈, 뺄셈만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요. 물리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약자들과 그 다음 단위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역학 시간에 주로 사용하는 것, 파동 시간에 주로 사용하는 것, 전자기 시간에 주로 사용하는 것들 쭉 정리해뒀으니까 어떤 약자를 사용하고 어떤 단위를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내가 외우고자 한다라고 해서 단시간에 외워지는 거는 아니니까 지금 당장 다 외울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하나하나 개념 나올 때마다만 추가로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부디 부탁하건대 단위 읽을 때 알파벳으로 읽지 좀 마세요. 예를 들면 킬로그램을 읽는데 학생들이 kg라고 읽는 경우들이 꼭 있어요. 그럼 안 돼요. 미터 읽을 때도 m이라고 읽는 거 아니에요. 미터라고 읽어야 돼. 세크 읽을 때도 s라고 읽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단위를 읽으실 때만큼은 제대로 된 읽는 방법으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할게요. 그리고 단위랑 약자 헷갈려 하는 것도 하지 마시고요. 사과가 3개 있다라고 표현을 할 때 사과의 약자로 A를 쓰고 A가 3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엽기적으로 개는 3A다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선생님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렇지. 사실 이렇게 바꾸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전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학생들이 꼭 생기거든요. 전류가 약자로 I이고 전류가 3A 흐른다 라고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가끔 이걸 헷갈려서 A는 3I다 라고 쓰는 경우들이 생기거든. 그럼 절대 안 돼요. 약자랑 단위 좀 구별해서 기억해 둡시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학적인 개념들과 그 다음 기본적인 약속들에 대해서 모두 다뤄봤어요. 자, 이제 선생님 저는 수학이 안 돼 있어서 물리를 못하겠어요 라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모두 설명해 줬으니까 요걸 가지고 앞으로 물리를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자, 다 같이 화이팅!